혼줄 아니고요. 돈줄 내러 왔습니다. 오늘의 돈줄 리포트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부터 보겠습니다. 키움증권이고요. 두 번째에서는 DB금융투자에서 이야기하는 중국발 쇼크에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리고 KF투자증권에서는 이제부터 본격적인 투어 시작, 어떤 기업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기업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기업은 제일기획입니다. 2.93% 상승하면서 22,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위기에 더 빛을 발하는 기업입니다. 매크로 불안한 이슈가 있었을 때 상반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사실 매크로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기에 강하다는 걸 이미 증명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불안 요소는 사라졌고요. 오히려 하반기가 더 돋보입니다. 3분기에는 북미 시장을 확장하고 유럽으로 진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투자 의견 바이 제시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35,000원 유지합니다. 두 번째도 함께 보시죠. 두 번째 기업은 풍산입니다. 현재 2.28% 상승하면서 26,950원에 거래 중입니다. 네, 최근 불안해진 국제 정세가 방산 업체들의 수요를 늘려주고 있죠. 거기에 K방산이 기술력과 가성비 모두 갖추면서 이 무기들이 또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풍산도 그 수혜를 톡톡히 누리고 이번에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사상 두 번째로 좋은 실적인데 구리 가격이 하락 반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산 수출이 예상보다 좋습니다. 이 방산 수출은 일부 우려와는 달리 미국을 중심으로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아직까지 꺾일 조짐은 없어 보입니다. 2분기 이후 주가 하락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진 만큼 또 앞으로 구리 가격 상승 시 풍산의 주가도 빠른 반등이 기대가 됩니다. 목표 주가 보겠습니다. 41,000원 제시하고요. 투자 의견은 바이 유지했습니다. 네, 그룹 NCT와 에스파를 보유하고 있는 SM 보겠습니다. 1.33% 상승하면서 68,8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에스파가 큰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파의 미니 2집이 발매일부터 일주일간 142만 장이 팔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해드리면 사실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잘 감이 오지 않을 수 있는데요. 걸그룹 중에서 앨범이 제일 많이 팔리는 블랙핑크의 경우 정규 1집의 일주일간 판매량이 69만 장이었습니다. 에스파의 142만 장과는 차이가 또 느껴지시죠? 내년에는 에스파의 아레나 투어도 가능해 보이고요. 또 인기 그룹 NCT도 4분기에는 글로벌 투어가 전망됩니다. SM은 실적만 놓고 본다면 저평가 수준입니다. 역대급 인기를 끌고 있는 연차가 적은 걸그룹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또 회사가 자체적으로 들어가는 이익이 더 크고요. 콘서트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자회사들까지의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됩니다. 목표 주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95,000원 터치하길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도 세 가지 돈줄 리포트 알아봤고요. 두 가지는 소장님 돈줄 내주세요. 네, 돈줄이 날 만한 리포트인지 아니면 혼줄이 나야 하는 리포트인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희가 좀 리포트를 고심해서 골라봤는데 차영주 소장님이 골라온 첫 번째 리포트는 아모레퍼시픽이에요. 안 그래도 어제 제가 장 마감 브리핑 때 아모레퍼시픽의 주가를 봤었거든요. 실적이 나오고 좀 많이 밀렸습니다. 일단 어땠는지 DB금융투자의 리포트 실적 부분부터 짚어볼게요. 일단은 오늘 뭐 전지 조건으로 말씀드리면 퍼시픽 전에 두 종목 다 시청자분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종목인데 현황을 좀 냉랭히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모레 퍼시픽 일단 리포트 제목이 중국발 쇼크 재차 높아진 우려입니다. 중국발 쇼크에 우려감이 높아졌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2분기 같은 경우 상당히 그 매출을 봤을 때 여기서 이제 1Q라고 나왔는데 이게 얘네가 3월 말 결산 법인이기 때문에 이제 1분기거든요. 근데 우리 보면 이제 하여튼 이번에 4월부터 6월까지 실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출이 대략 한 9천억 정도 나왔어요. 근데 영업이익이 무려 190억 적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1조 정도 팔았는데 한 200억 정도 적자를 봤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국내에서는 매출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 15% 정도
감소를 했고요. 특히 면세점에서 45%나 감소했다라는 거죠. 뭐 어느 정도 얘기는 됐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누구 중국이죠. 중국이 시장이요. 이제 뭐 어느 정도를 이제 됐는지 봤는데 중국에서 매출이 무려 60%가 줄었습니다. 근데 60% 줄어든 것을 보면 오프라인에서 70%가 주고 온라인에서 50%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합치니까 60%죠. 그 정도 줄었죠. 상당히 좀 안타까운 현상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4월, 5월 달에 오프라인 매장이 휴업률이 한 20, 30% 정도 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휴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임대료 내야죠. 그렇죠. 그다음에 정규직 사원들은 월급 줘야죠. 하다 보니까 고정비 부담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휴점률이 20에서 30%를 기록했고 안 그래도 그 시기쯤에 중국의 봉쇄도 있었으니까 실적이 안 좋을 거란 건 알았는데 실망스러운 마음에 어제장의 하락이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는 화장품 시장을 마치 뭐 새로 열리는 시장처럼 본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제약 바이오들도 화장품 같이 하고 맞습니다. 화장품 회사들은 제약 바이오에도 발을 걸치고 이때 가장 큰 시장이 중국이었고 중국에 기대서 중국에 진출하기만 하면 올랐던 화장품 주였는데 더 이상 중국 시장에 기대서는 안 될 것 같아 보이기도 하던데요. 제가 대략 거의 20년 좀 안 되지만 그때 중국을 처음 갔을 때 이 제 개인적인 주관이지만 뭐 중국이 아니라 동남아 같은 데를 가면 저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나름대로 구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은 나름대로 좀 특이의 그런 게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때 더운 동남아에서도 화장을 하고 다녔었고 화장을 안 하고 민낯을 다니는데 한국 사람처럼 생기면 중국 사람이다라는 게 제 나름대로 기준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동남아를 가보면 저분이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구분이 안 돼요. 지금은. 이제 남자들이 흔히 그냥 봤을 때. 그리고 제가 왜 20년 전 얘기를 하냐면 그때 이제 중국에 있는 제 상사 선배한테 들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도 중국에 이제 막 진출할 테니까 어떤 글로벌 그 회사들이 그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바이어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중국 여성분들에게 화장 인센티브를 줬대요. 우리가 인센티브를 따로 줄 테니 화장품 사서 화장을 좀 하고 다녀라. 덥더라도 그런 걸 줬는데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화장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그게 열린 게 우리가 보통 한 10년 전에 이제 중국 시장에 들어가면서 우리나라 K 화장품이 어마어마하게 팔리기 시작했던 거죠. 정연 아나운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시장이 열렸었죠. 열렸었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까지도 글로벌 고가 제품은 우리나라 중국이랑 똑같아요. 그건 그냥 항상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쪽 화장품이 좀 그 품질이 낮으니까 우리나라 화장품 일본 거보다 좀 싸고 좋으니까 우리나라께 대거 이제 물밑이 밀고 들어갔죠. 근데 저는 이 트리거가 된 게 안타깝게도 코로나라고 봅니다. 코로나 보통 우리가 화장품 매출 중에 상당 부분을 보따리상들이 이제 영위를 했었는데 그분들이 못 들어가다 보니까 화장품을 구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중국에서는 자체적으로 기술력이 높아졌고. 근데 정연 아나운서 잘 아시지만 정연 아나운서는 지금 화장품 본인이 쓰던 것만 계속 쓰잖아요. 그렇죠. 쉽게 못 바꾸죠. 아무리 새로운 게 나와서 선전을 아무리 해도 한번 써볼까라고 생각하지 쉽게 선뜻 손이 안 나가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번 바뀌어버린 게 다시 옛날로 돌아오기 어렵다는 거죠. 이게 실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라네즈라는 매출이 전년 동기에서 무려 60%가 줄었어요. 1년 사이 60%가 줄었다라는 것들. 그다음에 우리가 설화수도 35%가 줄어들고 이니스프리도 15%, 마몽드도 7%가 줄었어요. 그만큼 이제 인식이 바뀌었다라는 거고 이게 극명하게 드러난 게 6월 18일 날 대규모 온라인 행사가 있었는데 여기서 매출이 제가 지금 수치가 정확히 작년에 우리가 화장품이 K뷰티가 7등인가 했는데 지금 46등인가 떨어진 걸로 제가 본 방송에서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화장품이란 제어가 갖고 있는 특성이 코로나를 만남으로써 인식이 바뀌게 되는 상황이 연출이 돼버렸다. 결국 이렇다라면 앞으로 중국이 개방이 돼도 쉽게 화장품이 다시 옛날의 영광을 구가하기에는 녹록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구매력의 파워는 다르지만 예전과 달리 10대들의 구매력이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화장품 시장에서 10대들의 눈에 띄느냐, 이 화장품이 흥행을 하느냐, 그 성과에 놓여져 있는데 최근에는 중국 10대들이 국내 제품보다는 자국내 색조 화장품 많이 이용하면서 상대적으로 이 벽이 높아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새로운 모멘텀을 찾아보면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화장품 회사가 찾을 모멘텀이라는 게 뭐 프리미엄 라인이라던가 새로운 라인 말고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써보신 분들 입장에서 뭐 정연아나운서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네. 중국 시장이라는 게 어차피 화장품 시장은 고가, 그다음에 범용 제품, 그다음에 뭐 좀 밑에 있는 제품들 이런 건데 우리도 한때 밑에 있는 제품들이 제가 뭐 브랜드가 뭐 로드샵 브랜드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한때 인기를 끌었고 그것도 중국 시장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쫓겨난 게 그쪽 브랜드였고요. 그렇게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10대들이 구매력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죠. 단가가 좀 그런 거고 지금 이제 나름대로 우리가 화장품에서 찾는 또 하나의 대륙이 있죠. 인도? 미국 미국? 쪽. 그렇죠. 특히 남미 이런 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한국 사람처럼 화장하기 이런 유튜브가 인기를 끌면서 K-뷰티,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라는 게 얼마큼 무섭냐라면 우리나라 드라마, 뭐 BTS 이런 분들이 그쪽에 인기를 끌다 보니까 그 뭐 젊은 그쪽 청소년들은 한국 사람처럼 화장하고 싶은 어떤 또 그런 욕구들 이런 쪽들의 이제 매출이 좀 늘어나긴 하는데 안타깝게도 아모레퍼시픽은 그쪽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 콜마라든지 코스맥스 같은 경우 미국 공장이라든지 베트남 공장을 지으면서 그쪽 시장에 공략을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네. 정작 아모레퍼시픽은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단 중국에서 한 대 얻어맞았어요. 굉장히 세게 얻어맞았어요. 세게 얻어맞았기 때문에 차제의 어떤 그런 것들을 찾아낼 때까지는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쉽습니다. 이제 브랜드들이 고전하고 있는 게 이번에도 수치로도 보였는데요. 그럼 아모레퍼시픽 주주분들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이 리포트에 대해서의 평가도 같이 내려볼게요. 일단 뭐 뒤에 가면 굉장히 리포트를 냉정하게 잘 분석을 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근거를 제시를 해줘야 투자분들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막대하게 수치를 비교를 해주고 있어요. 국내 해외 생활용품 세 가지 분야별 매출, 영업이익 다 나타나고 있는데 국내 매출은 그렇다 하더라도 해외 매출은 2021년 우리가 1조 8천 매출에서 1조 6천억 1,500억이 줄었지만 영업이익만 놓고 본다라면 네. 약 30억 이익에서 마이너스 이익이 났다라는 점에서 본다라면 여러분들이 아모레퍼시픽을 들고 갈 이유를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국내 부분을 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중국향으로 봐야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중국향에 대한 생각은 냉정하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아모레퍼시픽 냉정하게 봐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DB금융투자 리포트 봤고요. 두 번째는 SK바이오사이언스로 넘어가 볼게요. 키움증권에서 나온 레포트인데요. 스카이코비온의 아쉬운 속도라고 했습니다. 네. 일단 실적을 봐야지 이들이 얼마나 무언가를 팔았고 매출을 찍혔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일단 2분기 매출은 한 1,300억 정도 했고 영업이익도 한 600억 정도. 한 절반? 네. 매출의 절반이 영업이죠. 그러니까 이게 특히 이제 대부분이 이게 아스트라제네카랑 노바백스 CMO 위탁 생산에서 창출해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상당히 높은 영업이익률 구사하고 있다. 이게 뭐 그냥 지나가는 얘기지만 이게 정부 구매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단가랑 가격 공개가 전 세계적으로 안 돼 있다라는 점. 얼마나 여기서 이익이 남느냐 우리가 수치로 보면 조금 거시기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를 살려낸 약들이기 때문에 더 말은 안 보태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부분이 있었다라는 점에 있어서 2분기까지는 실적이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나름 매출 영업이익도 나쁘지 않았는데 아쉽다라는 거에 꼽혔던 단어가 스카이코비온이었어요. 우리가 좀 그랬잖아요. 이게 일찍 나왔다면 그렇죠. 국산 백신이 정말 일찍 나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비교한 것들을 보니까 뭐 아스트라제네카라던가 뭐 기존의 화이자 백신과 다른 또 국내만의 강점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성적표는 어땠어요? 원래 이 개발자 목표를 네. 아스트라제네카급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네. 만든 거다. 우리나라 국내에서 몇 가지 백신이 있습니다만 SK 같은 경우는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단계 좀 높은 좀 목표를 했었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아쉽다라는 게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국내에서는 상용 승인이 됐는데 해외를 팔려면 유럽과 영국, WHO에 승인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직 안 했어요. 조만간 할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승인 신청을 해야 승인이 나고 그다음에 매출이 일어나는 건데 아직까지 글로벌 쪽에는
근거가 없어요. 팔 근거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출 허가는 이게 승인이 올해 말 내년 초에 빨라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야 그제서야 수출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좀 많이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약들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네. 거죠. 일단 아스트라제네카는 더 이상 생산을 안 하는 걸로 됐습니다. 노바백스만 우리가 지금 수주 받은 물량들을 하고 네. 내년도 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3분기 내에 다시 이제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문제는 글로벌적으로 지금 봤을 때 네. 현재 나오는 얘기가 2023년에는 더 이상 물건을 만들지 말자. 오. 재고를 소진하자. 2023년에 추가 발주를 하자라는 어떤 모멘텀, 여기 지금 리포트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 거가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지금 저도 이제 뭐 지인들 의사나 뭐 이런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병원에 지금 약들이 쌓여 있대요. 워낙 많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발주를 미루는 것도 나름대로 저는 이게 이해가 된다라고 보면 아쉽죠. 스카이코비언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네. 물건이 판매하기가 용이치 않다. 이 점을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한 번 코로나19에 확진된 분들의 경우에는 뭐 4에서 5개월, 6개월 정도 항체가 생긴다라고 네. 해서 백신을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최근에 다시 유행하면서 네. 많은 분들이 백신을 오히려 더 맞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참 아쉽습니다. 그럼 여기 코로나19가 재유행하고 있는 이 시점에 백신이라던가 치료제주에 대한 매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겁니까? 이 SK바이오사이언스를 포함해서? SK바이오사이언스만 특히 보면 네. 우리가 이제 지금 스카이코비언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는 거의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알려지고 있죠. 그런 점이 안타깝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일부 백신에 대해서는 뭐 효능이 있네 없네 지금 아직까지 글로벌 기관들이 확정을 얘기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새로운 어떤 모멘텀을 나타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은 이미 치료제랑 백신이 처음에 우리가 작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거 막 할 때 앞에 군인차 한 대 붙고 양 뒤에 경찰차 붙고 맞아요. 경호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다녔던 것들이 요즘 못 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면 새로운 모멘텀을 찾기는 쉽지 않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SK바이오사이언스 키움증권에서 나온 이 리포트 믿어볼까요?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내용이 나쁘다 하더라도 네. 뭐 두 리포트 다 기본에 충실했다.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거 어려운 얘기지만 잘 썼다. 저는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리포트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투자하려고 했던 종목이 아모레퍼시픽, SK바이오사이언스라면은 리포트를 꼭 챙겨보시고요. 소장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